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락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비타민 K2 2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타민 K2의 종류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왜 꼭 필요한 영양소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타민 K2에 대한 지난 영상 꼭 참고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이 비타민 K2를 구매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어떤 원료사가 있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비타민 K2와 같이 드시면 좋은 영양소 4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K2를 구매하실 때는 먼저 봐야 할 것은 제품 브랜드가 아니라 바로 원료사입니다. 비타민 K2의 대표적인 원료는 크게 2가지인데요. 나토파마의 메나큐7 그리고 요시스사의 비타 MK7입니다. 먼저 이 메나큐7 같은 경우 원료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메나큐 내추럴, 두 번째 메나큐 나토, 세 번째 메나큐 파마 퓨어, 네 번째 메나큐 풀 스펙트럼. 메나큐7 내추럴은 병아리 콩을 이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로 만들었고요. 체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랜스 형태로 만들어진 순도 96% 비타민 K2라고 합니다. 메나큐7 나토는요, 나토를 가지고 바실러스 서브텔리스 균주로 만든 원료고요. 역시 트랜스 형태의 비타민 K2가 96% 정도입니다. 메나큐7 파마퓨어는 천연이 아닌 합성 원료이지만 이 트랜스 형태의 비타민 K2고요. 마지막으로 메나큐7 풀스펙트럼은 MK7뿐만 아니라 MK6, MK9 같은 다른 형태의 비타민 K2가 추가된 원료죠. 메나큐7이 들어간 해외 영양제를 보면 대부분 제품에 이렇게 메나큐7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들의 성분표를 보시면 이게 메나큐7 내추럴 원료인지 또는 메나큐7 풀스펙트럼인지 구별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 명확하게 써있지 않으면 대부분 이 병아리콩 원료인 내추럴 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가장 좋다 딱딱 나눌 순 없지만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효능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MK7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 비타민 K2 형태가 섞인 것보다 메나큐7 내추럴이나 나토를 사용한 원료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메나큐7은 미국에서 그라스 등급을 받았고요. 넌지에모 인증을 받기도 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 살펴볼 비타민 K2의 유명 원료 바로 비타 MK7입니다. 비타 MK7 원료는 효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기업인 네사프레의 요시스사에서 만든 원료로 약 40개국에 80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요시스의 비타 MK7은 바실러스 나토균을 배양해서 만든 천연 원료이면서 역시 체내에서 잘 이용되고 있는 트랜스 타입의 MK7입니다. 또한 순도가 99%에 가깝다는 게 눈에 띄는 특징이자 장점이죠. 앞서 본 메나큐7보다 순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비타 MK7은 대두가 아니라 오직 나토균으로만 발효를 해서 대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고요. 넌지에모 인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정성이 검증된 원료이기도 합니다. 역시 해외 영양제에는 보시는 것처럼 겉면에 이렇게 원료사의 로고가 표시되니까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의 비타민 K2는 어떨까요? 제가 1편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K2가 들어간 국내 영양제를 찾으신다면 하나 꼭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품에 표기된 비타민 K라는 것은 K1에 해당됩니다. K1은 기능성을 인정받았지만 K2는 중요성이 알려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비타민 K2를 비타민 K2라고 제품에 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비타민 K라고 표기되어 있고 지혈작용의 피로, 뼈 건강의 피로라는 것들이 표기되어 있다면 이건 모두 비타민 K1이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K2를 찾으신다면 원재료명에 바실러스 나토균 농축분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본 원료사 나토파마라든지 요시스사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바실러스 나토균 농축분말과 함께 확인해 보시고 비타민 K2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 K2가 홍길동도 아니고 빨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식약처에서도 이 비타민 K2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니까요. 조만간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미국 NIH에서 발표한 적정 섭취량을 보면요, 90에서 120 마이크로그램이 설정되어 있고 미국은 이 함량에서 권장되고 있습니다. 뉴시스사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MK7은 45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했을 때 뼈 건강을 증진하고 골밀도에 도움이 됐다라는 결과도 있었고요. 3년 동안 244명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MK7을 180 마이크로그램을 복용시켰더니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 감소가 줄어들었다라는 연구 결과와 더불어 동맥경화가 높은 여성들의 동맥을 개선시켰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3개월간 100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했더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염증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따라서 좀 정리를 하자면 절대량이 있지는 않지만 일반 분들은 최소 45에서 12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드시면 가장 무난할 듯하고 폐경기, 갱년기 여성분들은 약 180 마이크로그램 정도까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겠다. 단 1편에 말씀드렸듯이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의 선생님과 꼭 상의 후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2와 궁합이 좋은 영양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타민 A와 D입니다. 비타민 D가 뼈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건 모두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비타민 A, 이 레티놀과 비타민 D, 콜레카시페론은 호르몬은 아니지만 세포 수용체인 RXR, VDR에 결합하여 유전자가 필요한 물질을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비타민 A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새로 만들기 위해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줘서 비타민 K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실제 한 연구에서도요, 비타민 D와 K2를 함께 사용하면 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양소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체내에 칼슘이 부족하면 오히려 뼈에서 유리칼슘이 혈관으로 빠져나와 골다공증이나 동맥경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칼슘도 소량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원래는 잘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칼슘의 효능을 높여주고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인 거죠. 실제로 칼슘만 먹은 그룹과 칼슘과 비타민 K2를 같이 먹은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칼슘과 비타민 K2를 같이 먹은 그룹이 골절률, 골다공증,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됐다. 마그네슘도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면서 칼슘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D를 대사할 때 이 충분한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비타민 K2처럼 마그네슘도 석회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영양소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미네랄은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뿐 아니라 그 밖에 마이크로 미네랄이죠. 구리, 아연, 망간, 셀레늄, 몰리브덴 이런 각종 미네랄들은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두 편에 걸쳐 비타민 K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비타민 K2를 포스팅 해드렸고 여러 영상들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많은 전문가들도 점점 비타민 K2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제2의 비타민 D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비타민 D만 찾을 게 아니라 비타민 K2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